세상 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시리즈 19편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5편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시리즈가 19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윤동주의 실제 성격을 추측해보고 그의 지적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북쪽이 막혀서 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고립된 채 폐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민족 사회에서 주로 지내는 한반도 사람들, 특히 남한 사람들은 더 그런 폐쇄적인 시각을 갖기 쉽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정보를 보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모습을 경험한다 해도 자라면서부터 형성된 시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이 살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는 만주 사람들, 각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만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회와 사람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동주에게 더 씌워지는 이미지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 작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인이나 작가는 사실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감정으로 떡칠을 하는 시가 많지만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동주처럼 언어를 절제하고 시의 효과를 생각하며 정교하게 시를 쓰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윤동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의 성격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실제 에피소드를 보면 윤동주는 대단히 극단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야기는 말이 없지만 주위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많이 합니다. 반면 문학에 대한 이야기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열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표현을 했고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는 중학교 친구들에게 조선말로 대꾸할 정도로 공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민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까칠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시를 계속 고치고 적당한 언어를 찾아 오랜 시간 고민하는 윤동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축구선수로 농구선수로 활약하는 윤동주가 있습니다. 축구와 농구 같은 운동은 계속 뛰어야 하는 역동적인 운동입니다. 윤동주가 즐긴 스포츠는 그런 종류의 운동이었습니다. 계속 뛰면서 팀워크를 맞춰야 하는 운동들입니다. 윤동주는 직접 재봉틀로 옷을 줄이고 고칠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운동부 친구들의 유니폼을 모두 모아와서 손수 재봉질을 해서 백넘버를 달 정도로 재봉질을 잘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보아도 윤동주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듯합니다. 친구들의 증언으로는 말이 많고 활동적인 송몽규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고 말이 없고 얌전한 윤동주는 운동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윤동주가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고 유순했지만 윤동주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쟁을 즐기고 땀을 흘리고 이기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즐겼던 운동들은 개인 기록을 내는 운동이 아니라 단체로 팀을 만들어서 승부를 내는 운동이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윤동주가 패션에 대단히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재봉질을 해서 바지를 고쳐 멋있게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숭실학교 시절 자신의 학생 모자가 친구 문익환의 모자보다 멋없게 나오자 문익환에게 호떡을 사주고 모자를 바꾼 일화도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가짐과 겉으로 드러나는 꾸밈새를 일치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윤동주는 패션에도 민감했습니다.
윤동주는 남을 대접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취방에 놀러오는 친구들에게 항상 차와 다과를 대접할 정도로 친구 사이에도 항상 접대 예의를 지켰습니다. 다음은 교우 관계와 인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윤동주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우 관계를 맺고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강처중의 증언으로는 자신이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지적하면 절대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병욱의 증언으로는 자신이 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윤동주는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윤동주가 정병욱의 문학적 취향은 인정했지만 강처중의 문학적 취향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수동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능동적인 성격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는 윤동주가 자신의 시를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여간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윤동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여러 신문과 잡지에 자신의 시를 투고해서 시를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윤동주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시를 알리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글은 비석처럼 어디엔가 묻힐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발굴됩니다. 아마 윤동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윤동주는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도 윤동주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윤동주와 정병욱의 관계를 보면 후배인 정병욱이 선배 윤동주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윤동주가 후배 정병욱을 찾아와 산책을 권하면서 둘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에서 정병욱이 쓴 글을 읽은 윤동주가 정병욱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윤동주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윤동주가 일본 리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윤동주는 일본 동급생에게 리쿄 대학에서 좋은 선생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급생은 다카마츠 고지 교수를 추천했는데 윤동주는 그 교수의 사택까지 드나들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윤동주가 교련 거부에 대한 일을 상의한 것도 그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리쿄대학 교목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 박치우와의 인연은 숭실학교 시절부터였는데 연희전문학교 시절에도 교류를 한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지적 자극을 받는 것에 윤동주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시인이었고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학에만 조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것보다 좀 더 큰 학문적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우선 윤동주는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모국어인 조선어, 어려서 접했던 중국어, 강제로 배워야 했던 일본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공이었던 영어가 있고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공부한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언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만주어 수업도 들었으니까 만주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주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서 쉽게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어는 대학 시절에도 수업을 들었고 프랑스어는 연희전문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윤동주는 일본 도시자 대학에서도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윤동주를 기억하고 윤동주의 마지막 사진을 보관했던 사람도 그 프랑스어 수업을 함께 들었던 같은 과 여자 동급생들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중국어 수업을 듣기도 했고 따로 한문 수업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방학 때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한학을 공부할 정도로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동주가 읽었던 책 여백에 자신의 감상을 써놓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서삼경 중 맹자에 나오는 글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자는 개혁적인 젊은 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경전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근본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특히 맹자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교 경전은 맹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윤동주의 시에는 맹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립교대학 시절에 두 과목을 수강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양철학사였습니다. 그만큼 윤동주의 학문적 관심은 동서양에 걸쳐 있고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윤동주가 자신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학보다 불문학을 좋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 별 해는 밤은 대학교 4학년 때 쓴 시인데 거기에 언급되는 시인은 프랑스 시인 프란시스 잠과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영국 시인들에 대한 언급은 다른 글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영국 시는 유럽 대륙 시인들의 시에 비해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보기에도 배울 점이 그리 많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남긴 책들을 보면 그의 시적 탐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현대 시인들의 시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의 시집을 가지고 있었고 앙드레 지드의 책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시가 새로운 문학 경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가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진 듯합니다. 윤동주가 이렇게 한국 시인들과 그 당시 유행하던 유럽 시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윤동주는 인도의 시인 사로지나 나이두의 시도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인도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여성으로서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여성해방운동과 반영국 민족주의 운동을 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제3세계 시인인 것인데 그 영역까지 윤동주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것입니다. 아마 나이두의 시, 그녀의 삶, 그리고 인도의 독립운동까지 모두 윤동주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가 읽었던 책들을 보면 윤동주는 창작된 시는 물론이고 문학 이론과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철학 공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 윤동주를 만났던 문익환은 윤동주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기독교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데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윤동주의 이해가 자신보다 뛰어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당시로서는 최신 유행 이론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키에르케고르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윤동주는 기독교적인 사상가이자 시인인 키에르케고르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을 강조하고 주위에 있는 위선과 편견에 맞서는 용기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맹자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유교의 맹자, 실존주의 철학은 한 사람이 신 또는 하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신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옳음을 실천하는 것,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주체적인 삶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세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는 철학에 있어서도 동서양과 최신 유행과 고전을 두루 공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사상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의 1세대 마르크스주의자 박치후와의 관계, 강처중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사상과 기독교 좌파 사상은 거의 일치합니다. 어떤 사상에 붙여지는 레이블을 제거하고 그 내용만 본다면
실제로 중심 사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윤동주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고 그 어학 실력은 다양한 공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신학문과 한학을 함께 공부했다. 또한 서양의 기독교와 동양의 유학을 공부하여 두 세계가 윤동주 안에서 공존했다. 윤동주는 문학을 공부하면서 창작자들의 작품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최신 문학 경향과 문학 이론을 함께 공부했으며 제3세계의 시인까지 공부하는 등 전 세계 문학의 흐름을 공부했다. 또한 문학은 물론이고 다양한 철학적 경향을 흡수했다. 기독교 철학과 최신 철학인 실존주의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사상도 공부했다. 이것이 윤동주의 지적 크기입니다. 아마 윤동주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소견으로 윤동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즉,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이 들어가지만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제 윤동주의 성격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또한 남겨진 기록들을 바탕으로 윤동주가 어떤 영역까지 공부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이런 성격과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결정체들입니다. 이상으로 기나긴 윤동주 시리즈의 본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후기 형식으로 이 시리즈에 대한 소감과 윤동주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